복잡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싹 추출해드리는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소 의학이나 생명공학의 최전선, 그중에서도 신약 개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주제 진짜 흥미로우실 겁니다. 맞아요. 오늘 다룰 자료가 꽤 묵직하면서도 산업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네, 오늘 우리가 해체해볼 자료는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중 하나죠. 네이처 리뷰 드럭 디스커버리에 게재된 맥킨지 전문가들의 최신 분석 보고서입니다. 주제가 유전자 치료제 전달 기술의 동향, 트렌드에 관한 거고요. 네,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보고서가 단순히 학술적인 리뷰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싶네요. 아, 단순 논문 요약이 아니다. 네, 현재 제약 산업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이 어디에 있는지, 또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도대체 어떤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주는 일종의 산업 지형도거든요. 지형도 좋네요. 사실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 DNA나 RNA 기반 약물은 우리가 기존에 건드릴 수 없었던 질병의 근본 원인을 표적으로 삼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잠재력이 있죠. 하지만 보고서 데이터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아무리 기가 막힌 유전자 페이로드, 즉 알맹이를 설계했더라도 네, 그걸 원하는 세포의 핵이나 세포질까지 살아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배달, 제조, 안전성이라는 세 가지 장벽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1순위 난제가 바로 전달, 딜리버리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치료 물질을 혈류에 딱 주입했을 때 체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난이도가 바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엄청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는 셈이죠. 네. 체내에 들어간 RNA나 DNA는 즉각적으로 혈중 핵산 분해 호수의 공격을 받아서 쪼개지거나 아니면 신장이랑 간을 통해서 그냥 빠르게 쑥 배출되어 버리잖아요. 운 좋게 거기서 살아남는다고 쳐도 세포막이라는 아주 강력한 물리적 장벽이랑 또 면역체계의 감시망을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장벽을 피하려고 좀 무식할 정도로 직관적인 접근을 했었죠. 네, 이른바 네이키드 전달 방식이죠. 맨몸으로 보낸다? 네, 아무런 포장지나 전달체 없이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같은 치료 물질을 타겟 장기, 주로 간이나 중추신경계 쪽에 직접 주사로 찔러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맨몸으로 넣는다고 해서 진짜 아무 조치도 안 한 건 아니지 않나요? 아, 물론이죠. 1세대 기술의 핵심은 화학적 변형에 있었습니다. 구조를 좀 바꾼 거군요. 네, 그 핵산의 뼈대를 이루는 인산에스테르 결합을 살짝 변형해서 분해 효소에 대한 저항성도 높이고 혈장 단백질이랑 더 잘 붙게 만들었죠. 스피라자 같은 블록버스터 신약이 이 방식의 성공을 증명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분석 데이터를 보면 지금 뚜렷한 하락세가 보여요. 꺾이고 있나요? 네, 현재 1상이나 2상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 네이키드 방식 비중이 확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신 투여 시의 효율성 한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 특히 중추신경계 타겟팅할 때는 척수각 내에 직접 주사해야 하는 그 침습적인 투여 방식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 척수에 직접 찌르는 건 환자 입장에서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업계가 다음 단계로 진화시킨 게 바로 접합 기술, 콘주게이션 방식이잖아요. 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지점은 이 페이로드 자체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서 특정 세포로 향하는 일종의 API 키를 달아준다는 개념입니다. 와, API 키뷰 딱 와닿네요. 비밀번호를 달아준다. 네, 당이나 지질, 펩타이드 같은 리간들을 유전자 치료제에 화학적으로 딱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타겟 세포가 이걸 내 거구나 하고 인식해서 쏙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보고서 보니까 가장 완성도 높은 사례로 갈락 접합 기술이 언급되더라고요. 갈락. 네, 게일 NAC,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죠. 이 갈락이 간세포 표면에 엄청나게 많은 아시알로 당단백질 수용체에 기가 막히게 잘 둘러붙습니다. 극도로 특이성이 높다요. 그러니까 sRNA나 ASO에 이 갈락을 한 3개 정도 묶어서 딱 붙여주면 오직 간세포의 서버만 수락하는 완벽한 접근 권한을 얻는 셈이죠. 효과도 진짜 극적이더라고요. 그냥 목적지를 잘 찾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혈중 반감기가 확 늘어나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흡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결과적으로 환자한테 투여하는 약물 용량을 기존 네이키드 방식보다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용량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독성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오프 타겟 독성이나 면역 원성을 현저히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죠. 물론 제조 공정이 약간 복잡해지고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임상적 이점이 그걸 다 씹어먹을 정도로 크다. 네, 상세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단표적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는 사실상 간락이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간이라는 단일 장기를 넘어서서 전신질환이나 다른 여러 조직을 타겟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얘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업계는 더 크고 복잡한 유전자 짐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본격적인 대형 운반체 시스템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현대 유전자 치료의 쌍두마차, 지질 나누 입자, LNP와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AAV군요. 네, 팬데믹 거치면서 LNP는 mRNA 백신 전달체로 우리한테 너무 친숙해졌죠. 전례 없는 대규모 상업화 검증을 끝냈으니까요. 네, 진짜 전 인류가 임상 테스트를 한 셈이죠. 크리스퍼 유전자가 위에 가이드 RNA나 그 거대한 mRNA 단백질 설계도를 세포질 안으로 안전하게 밀어넣는 데는 현재로선 LNP만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그 LNP의 치명적인 약점도 아주 날카롭게 짚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상업적 성공 이면에는 간 쏠림 현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잖아요. 네, 혈관으로 투여된 대부분의 표준 LNP는 피 속에 있는 아포지 단백 E랑 결합하게 되거든요. APOE?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간으로 쭉 흡수되어 버려요. 간 질환 고칠 때는 이게 엄청난 장점인데 간 말고 다른 데로 보내야 할 때는 거대한 장벽이네요. 그래서 지금 NMP 기반 치료제들 보면 간 표적이 아니면 대부분 근육에 국소 주사하거나 종양 안에 직접 찔러 넣는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LNP 구성하는 핵심인 이온화 지질 자체가 독성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도 꽤 불안한 변수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AAV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건 바이러스가 수백만 년 동안 인간 세포를 감염시키면서 진화해온 메커니즘을 우리가 역이용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일종의 우주선처럼 쓰는 거군요. 병원 속 유전자는 싹 다 빼버리고 네, 즉 빈가리에 치료용 DNA를 꽉 채워넣는 거죠. AAV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양한 혈청형을 활용해서 중추신경계, 눈, 귀, 근육 같은 아주 광범위한 조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직 친화성이 엄청나요. 실제로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 보니까 거의 모든 주요 장기에 AAV가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완벽해 보이지만 아주 뚜렷한 페널티, 제약이 존재합니다. 제일 뼈 아픈 게 용량 제한 아닙니까? 맞아요. 4.7kb라는 아주 엄격한 적재 용량 제한이 있죠. 4.7kbase. 펌웨어 용량이 너무 작네요. 듀센 근디스트로피 같은 병은 유전자 크기 자체가 엄청 크거든요. 온전한 유전자를 다 못 실어서 마이크로 디스트로핀이라고 불리는 축소판을 넣는 타협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최신 유전자 편집 도구인 프라임 에디터 같은 건 너무 거대해서 단일 AAV로는 아예 꿈도 못 꾸겠네요. 택도 없죠. 근데 용량 문제만큼이나 진짜 심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면역 반응인가요? 네, 면역원성이랑 고용량 투여 시의 독성 문제입니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 사례가 대표적이죠. 아, 그 기적의 신약이라 불리는? 네, 효과는 기적적인데 전신 근육이랑 신경세포로 AAV를 보내려다 보니까 엄청나게 높은 고용량의 바이러스를 주입해야 하거든요. 바이러스를 그렇게 때려 넣으면 간이 못 버틸 것 같은데요? 네, 필연적으로 간독성이나 혈전 미세혈관병증 같은 중증 부작용 위험이 따라옵니다. 게다가 한 번 체내에 들어가면 환자 몸에서 중화항체가 생겨버려요. 아, 면역 체계가 다음번엔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공격해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평생에 단 한 번밖에 못 맞습니다. 재투여가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한계에 직면하는 거죠. 희귀 유전질환을 주사 한 방으로 완치하는 거라면 모를까.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넘어가려면 이 재투여 불가 문제는 진짜 심각하네요. 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제약업계가 이 거대한 난제들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있는지 최신 기술적 혁신 파트로 넘어가 보시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전장이 바로 뇌, 중추신경계잖아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신경토행성 질환을 정복하려면 우리 몸에서 가장 견고한 방화벽인 혈액내 장벽, BBB를 뚫어야 하니까요. 근데 척수강에 바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혈관을 통해서 뇌로 약을 밀어넣는 기술이 지금 임상 가시권에 들어왔다고요? 네, 수용체 맥의 트랜스사이토시스, 줄여서 RMT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돌파구입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로슈의 브레인 셔틀이나 최근에 에브비가 알리아다 인수하면서 확보한 플랫폼 같은 건데요. 뇌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트랜스페린 수용체를 해킹하는 원리입니다. 트랜스페린 수용체요? 그건 원래 혈중 철분을 뇌로 운반하는 통로 아니었나요? 맞아요. 바로 그 통로를 속이는 겁니다. 올리거 뉴클레오타이드나 항체에 이 수용체랑 결합하는 도메인을 딱 붙여두면 아, 세포가 철분인 줄 알고 넙죽 받아먹는 거군요. 네, 철분인 줄 알고 능동적으로 쑥 흡수해서 뇌 실질 내부로 뱉어냅니다. 옛날엔 거대 분자를 뇌로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이 메커니즘 덕분에 전송 효율이 극적으로 높아졌어요. 와, 이건 CNS 유전자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네요. 그렇죠. 뇌를 뚫었으니까요. 접합 기술이 뇌를 뚫었다면 LNP 진영에서는 간을 탈출하기 위한 생과학적 혁신이 엄청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SORT LNP 기술 메커니즘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Selective Organ Targeting의 약자죠. 지질 구성을 아주 살짝만 바꿔도 타겟 장기가 바뀐다는 놀라운 개념입니다. 기존 LNP 기본 지질 4가지에다가 5번째 보조 지질을 끼워 놓는 거 맞죠? 네, 그 5번째 지질이 양이온성이냐 음이온성이냐 아니면 화학적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LNP가 혈류에 들어갔을 때 표면에 달라붙는 단백질 코로나의 조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아까 간으로 가게 만들었던 아포지 단백 2가 못 붙게 아예 경로를 덮어 씌워버리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온성 지질을 특정 비율로 섞으면 이 LNP가 간을 그냥 휙 지나쳐서 폐의 내피세포로 정확하게 날아갑니다. 반대로 음이온성 지질을 넣으면 비장으로 가고요. 와, 미세유체 공학이랑 결합해서 폐나 림프구개를 정밀 타겟팅하는 수준까지 왔군요. 최근엔 더 놀라운 시도도 있어요. 항체를 LNP 겉에 코팅해서 체내에서 직접 조혈모 세포를 타겟팅하고 편집하려는 연구입니다. 초기 임상 데이터도 나왔고요. 골수를 빼서 체외에서 편집하고 다시 넣는 그 천문학적인 비용들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냥 주사 한 방으로 체내에서 끝내버리겠다는 거네요. 네, 그게 성공하면 진짜 의료혁명이죠. 기술적 디테일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LNP가 타겟 세포를 찾아서 현관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성공했다고 쳐보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더라고요. 네, 엔도전 문제죠. 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LNP를 엔도좀이라는 일종의 쓰레기통에 딱 가둬버리잖아요. 보고서 데이터 보니까 엔도좀을 팔출해서 목적지인 세포질로 빠져나오는 RNA 비율이 고작 1~2%라던데요. 네, 충격적이죠. 배달원이 98%가 현관문은 열었는데 집안 함정에 빠져서 죽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확한 비유입니다. 전달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뼈아픈 병목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LNP 구조 설계의 최우선 과제가 엔도좀 탈출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겁니다. 어떻게 탈출시키나요? 핵심은 이온화 지질의 산에리 상수, 즉 pK 값을 극도로 정밀하게 튜닝하는 데 있습니다. 튜닝을 한다. 중성이 혈액 속에서는 전하를 띠지 않게 해서 독성을 꾹 누르고 있다가 세포 안에 그 엔도좀이라는 산성 환경에 갇히는 순간 아, 강한 양전어로 확 변하도록 설계하는 거군요. 네, 산성 환경을 일종의 폭발 트리거로 삼는 거죠. 엔도좀의 음전화 막이랑 강하게 융합하면서 막을 찢어버리고 RNA를 밖으로 방출하는 원리입니다. 최근에는 고분자 폴리머 결합은 하이브리드 제형이나 생체 모방형 구조도 나오던데 이 1~2% 벽을 한 10% 단위로만 끌어올려도 환자한테 투여하는 용량을 10분의 1로 확 줄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AAV 진영의 한계 돌파 전략은 뭔가요? 반복 투여하면 독성이 쌓이거나 면역체계가 공격하는데 만성질환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면역원성 낮추려고 캡시드 단백질 서열을 머신러닝으로 진화시키는 작업도 아주 활발한데요. 용량 제한을 우회하는 이중 트랜스플라이싱 기술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 그 4.7kB 퍼메어 한계 극복하는 거요? 거대한 유전자를 물리적으로 한 번에 씻기 어려우니까 아예 반으로 잘라서 보내자는 역발상이에요. 잘라서 보낸다고요? 전체 유전자 서열을 절반으로 딱 자른 다음에 각각 다른 2개의 AAV 벡터에 나눠서 포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그걸 동시에 투여해요. 잠깐만요. 이론상으로는 그럴싸한데 생물학적으로 그게 효율이 나오나요? 서로 다른 2개의 AAV가 피 속을 떠돌다가 정확히 똑같은 단일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해야 하고 또 걔네들이 세포액 안에서 만나서 원래 순서대로 완벽하게 재조립되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확률이 희박해 보이죠? 네, 너무 로또 당첨 같은 게요. 아주 유리한 지적인데요. 당연히 그냥 하나로 투여할 때보다는
감염 효율이나 단백질 발현율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이 재조립 과정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장치가 있나요? 쪼개진 유전자 끝부분에 ITR이나 아주 특이적인 스플라이싱 신호를 디자인해서 넣어둡니다. 그럼 두 DNA 조각이 세포액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DNA 복구 시스템이 이 신호를 딱 인식해서 마치 지퍼 채우듯이 정교하게 이어붙여버립니다. 와, 세포의 자체 수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거네요. 네, 하나의 완전한 mRNA로 유도하는 거죠. 지금 이 결합 효율을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분자 생물학적 최적화 연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바이올로지랑 엔지니어링을 결합해서 아예 시스템을 우회해버리는군요.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네이키부터 시작해서 갈레가, LNP, 장기 표적화, AAV 한계 돌파까지 유전자 전달 기술의 최전선을 치열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복잡한 기술 진보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또 제약산업의 미래 전력으로서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가? 맥킨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3가지 핵심 요약으로 그 큰 그림을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다차원적 시너지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술들이 결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맞물려 있다는 거군요? 네, ASO 화학적 변형으로 피 속에서 오래 살아남으면 그게 곧 갈락 같은 리간드가 수용체를 차지 확률을 극대화시켜주는 거고요. 거기다가 엔도좀 탈출 기술까지 딱 결합되면 세포 내 유전자 발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지질 하나, 캡시드 하나 잘 만드는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플랫폼 단위의 밸런스를 잡는 기업이 살아남을 겁니다. 엔진 하나 좋은 거 얻는다고 좋은 차 되는 게 아니라 공기역학부터 타이어 마찰력까지 완벽하게 밸런스 맞춘 셰시를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전달, 즉 딜리버리 우선주의로 연구 중심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알맹이보다 배달이 더 중요하다? 예전에는 어떤 혁신적인 유전자 서열을 넣을까에 집착했다면 이제 페이로드 설계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지금 시장에서 수조 원 가치 인정받는 건 고효율 LNP 스크리닝, 인공지능 기반 설계, 환자군에 맞춘 부여경로 최적화 같은 전달 메커니즘 역량입니다. 소프트웨어 아무리 잘 짜도 OS랑 디바이스 생태계 장악 못하면 하청으로 밀려나는 IT 산업 역사랑 똑같네요.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은 신약 개발 속도를 확 바꿀 개념이라고요. 아, 레고 블록처럼. 맞습니다. 검증된 간 타겟 LNP 모듈이나 중추신경계 표적 AAV 캡시드 모듈을 그냥 라이센싱으로 가져와서 본인이 만든 RNA 페이로드만 탁 끼워 넣으면 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죠. 와, 수년 걸리던 개발 기간이 단 몇 개월로 압축되겠네요. 게다가 옛날 저분자 화합물에나 쓰이던 머신러닝 독성 예측 모델이 지금 RNA 독성 예측이랑 서열 특이성 확보에 도입되고 있거든요. 임상 실패 리스크를 사전에 확 줄여버리는 모듈형 설계가 표준이 될 겁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배달 기술의 혁신 궤적이 곧 인류가 정복할 수 있는 질병 지도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건가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보고서에 나온 AI 기반 페루프 설계나 머신러닝 예측 기술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과연 어딜까요? 지금 유전자 치료제는 여전히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규격화된 약물 형태잖아요. 약병에 담겨서 변온으로 배송되는 형태죠. 하지만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환자 개개인의 유전적 변이, 면역체계 민감도, 심지어 타겟 장기의 미세 환경까지 완벽하게 분석해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성품 약물을 처방받는 걸 완전히 넘어서게 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 병원에서는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 순간 병원 안의 미세 유체 합성기에서 오직 여러분 단 한 사람을 위한 1:1 맞춤형 LNP나 AAV가 실시간으로 조립되고 즉석에서 투여될지도 모릅니다. 와, 약물 배달 기술이 궁극의 개인화를 맞이하는 거군요. 부작용은 제로에 가깝고 유전자 발현율은 극한으로 최적화된 시스템. 네, 패러다임이 중앙화된 공장 대량 생산에서 완벽한 분산형 맞춤 의료로 전환될 때 제약산업 밸류체인과 우리 의료 시스템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꼭 상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공장에서 약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생물학적 코드를 직접 컴파일링해서 주입하는 시대라니. 제약 바이오 비즈니스에 계시거나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생각할수록 짜릿한 미래죠.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한 맥킨지 리포트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예리하게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다가올 바이오 혁명의 파도를 읽어내는 확실한 통찰의 렌즈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귀중한 시간과 깊은 몰입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